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남일보 이영란의 스위치입니다. 오늘은 20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상돈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의원님은 국회에 계실 때보다 오히려 그 보수 논객으로 논평하실 때가 훨씬 더 이름을 날리신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보수고 열린 보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닉네임을 들으면서 정치권에 상당히 영향력을 그랬나요? 그 평가받으셨죠. 그래서 오늘 이 의원님과 함께 충격적인 결과를 낳은 4.15 총선 그 결과를 복귀 한번 해보고 앞으로 대선과 또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그런 정치 일정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4.15 총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네, 대체로 지금 통합당이 뭐 패배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패배한다는 것은 조금 예상 못했죠. 그거는 뭐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좀 미시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또 공천 실패, 그다음에 대표의 어떤 능력 부족, 뭐 이런 것이 이제 가까운 원인이라고 봅니다. 뭐 긴 원인은 2012년부터 계속 패배해 온 겁니다. 누적되어 온 게 별로 고쳐지지 않고 선거가 됐다는 뜻인가요? 이번에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것 중에서 일단 재난기금 돈을 이제 주는 이런 측면에서 부각된 점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운도 나빴죠. 만약에 총선이 2달 전에 했으면 달라졌겠죠. 이번에 그 재난기금하고 코로나발 이게 확실히 영향이 컸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 영향이 있죠. 그 CNN 방송이 뭐 완전히 문재인 정부를 갖다가 뭐 본의 아니게 굉장히 띄워줬죠. 홍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참 운이 좋아요. 네, 그 어쨌든 그 처음에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되다가 재난기금 100만 원씩 주는 이 문제가 선거 바로 직전에 결정이 되고 굉장히 더 급진전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 대만, 싱가포르에 비해서 좀 중국에 대해서 안양이 됐다 해서 굉장히 정보가 몰렸죠. 네, 처음에 차단을 못했던 것 근데 이게 아시아만 아니라 뭐 유럽, 미국을 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가 별로 없더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거의 다 묻혀버렸고 또 통상적인 경우 같으면은 뭐 국민 재난기금에서 그냥 뭐 그야말로 전 국민 상대로 현금 살포한 땅 같은 것은 어느 정당이든 간에 말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세계적인 추세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가 집권당한테 유리하게 작용했죠. 가장 큰 원인이라면 이제 일단 코로나가 직접적인 영향인 것 같고. 그렇죠. 가까운 원인이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준비가 돼 있었다. 이 정권이 잘한 게 아니라. 잘한 건 아니죠.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정말 이제 공천 문제가 좀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천을 문제 삼을 수가 있습니까? 그 공천이요. 진짜로 저는 김영호 전 의장께서 정치 오래 하신 분인데 그런 식으로 공천한다는 거 정말 뜻밖의 봤어요. 제일 문제가 있던 것들 어떤? 기본적으로 뭐 어떠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철학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구체적으로 뭐 선거 사람을 갖다가 무슨 바둑판에서 그냥 장기도 제멋대로 보내고 그런 거 상상을 벗어나는 거, 상식에 벗어나는 거죠. 오랫동안 쌓아왔던 그 지역구에서 준비해왔던 후보들을 여기저기로 막 옮겨받는 것을 말은 뭐 전략적 재배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 양천울은 원래 민주당이 되게 좋은 거고 김용태 의원 아니면 거기 안 되는 겁니다. 그 멀쩡한 김용태 의원을 빼서 불어오래 가서 패배하고 저것도 주고 또 거기에 있던 강용석이라고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은 또 반발해서 어차피 뭐 불어오는 되게 어려워요. 그런 거 저런 게 또 여러 가지 볼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좀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더 버거운 상대들 천액이 안 걸로 홍준표, 김태호 없애버리고 또 뭐 등등등 이런 게 너무 많았죠. 본인도 사실은 황교안 대표도 본인 스스로도 종로에 별로 크게 나가고 싶어 하지 않은 모습을
끝까지 견제하다가 이게 네. 공관위가 이렇게 밀어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러면 처음부터 네. 종로는 이미 그 이제 박진 의원이 했을 때부터 사실상 네네. 조직이 와해가 와야 됐어요. 네. 그래서 그 후에 홍사덕, 오세훈, 맹당들이 가서 참패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면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를 이렇게 확실히 알았어야죠. 네. 알고서 차선책으로 뭐 예를 들 것 같으면 그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회창 그 전 총재가 네. 그 송파 재보선 나갔잖아요. 네네네. 그 송파 정도 나가든가. 네네네. 그래서 대표가 살아 돌아와야지. 그러니까. 대표가 저런 사람은 그 뭐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ABC를 모르는 공천이에요. 처음부터 이제 송파 재보선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뭐 그 정도는 딱 해버렸으면-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송파로 나간 송파 네네. 정도로 나간다. 음. 강남 서천은 좀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송파에 또 민주당이 가져갔으니까. 민주당 대차도 가져갔으니까 없는 이건 거고. 원래 우리 거다. 네네네. 그러니까 도대체 정치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 거죠. 이번에 그 측면에서 통합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월간중앙 인터뷰에서도 네. 통합을 이제 총선 직전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굉장히 의미를 평가절하하셨더라고요. 평가절할 수밖에 없죠. 왜냐 통합에서 하셨다는 거 뭐 그러는데 뭐 이원주 의원 뭐 1인 정당 합친 거니까 그 아무는 혼자밖에 의미가 다른 없고 미래당 뭐 유승민당하고 끌려고 계속 합치려고 끌려고. 그 당의 조직이 뭐 이런 거 다 몸 따로 머리 따로 돼 있고 유승민 의원도 솔직히 뭐 자기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이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차라리 유승민 의원이 좀 바깥에 제2의 보수당으로서 당을 지켰으면은 네. 두 개 플러스해서 더 잘했을 거예요. 난 그런 일이 했는데 아, 네. 그것도 못하고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하고 쉽게 얘기하면 황교안 그 대표하고도 박형준 뭐 통합위원회처럼 우리가 통합했다는 거 그냥 말로 그 말을 뻥튀기 한 거 외에는 아무런 기능을 그렇죠. 못했어요. 그또 선거 과정에서도 사실 엇박자가 나죠. 그러니까 그건 지도부가 뭐, 네. 한쪽은 50만 원 주겠다고 하는데 한쪽은 뭐 말도 안 맞고 네. 한쪽에서는 뭐 괜찮다 한쪽에 뭐 개헌선이 무너진다 그러고 뭐 한쪽에서는 엄살 부리지 다 말라 그러고 거기 말하는 사람들이 무게감도 없고 신뢰성도 없는 발언을 막 쏟아냈죠. 그런 거죠. 그럼 네. 결과적으로 그 공관위의 그 몇몇 공관위도 좀 문제가 있었고 선대위에 합류했던 김종인 위원장도 큰 역할이 없었다. 없었고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더 큰 원인은 제가 2012년에 총선 때 또 대선 특히 총선 때 느껴본 거는 서울에 네. 좀 외곽 지역에 이런 뭐 베드타운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뭐 의정부, 뭐 오산, 네, 네, 평택 등등. 네. 제가 이제 거기 한국당 의원들 뭐 이게 집어내가 뼈가돈 입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요. 네. 거기 한 30대 정도 되는 그 아줌 엄마들, 네. 저 애 키우 엄마들이 시선이 싸늘해요. 그렇습니까? 냉기가 느껴져요. 야, 그런 정도로 차이가 아, 있군요. 내가 그리고 이제 그 뼈가돈 입고 이제 뭐 TK 뭐 이런 데 가면은 뭐 열광적인 환대를 받죠. 내가 그때 느낀 게 아니 지금 수도권 벨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사회 허리 아닙니까? 네네네.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싸늘한 시선을 받고서 이게 되겠느냐. 내가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그 황금의 기회가 있다. 그 네. 기회 동안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 끌어들이는 생활대안이 약자 끌어들여서 우리 거를 만들지 못하면은 아마도 다음에 집권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셨던 그렇게 거군요. 생각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지금 현실이 됐죠. 네. 박근혜 대통령 그 비대위원 2012년, 굉장히 2012년. 하셨을 때 내가 피부로 느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베드타운은 다 주잖아요. 예. 부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젊은 친구 세대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은 여기 한국당이라는 곳이 너무 기득권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좀 이런 민주화 세대만 하면 이런 그 세대 쪽하고선 좀 이렇게 호감이 멀었고 또 기본적으로 지금 그 통합당, 한국당, 새누리당 그걸 보면은 일단 뭐 선거 때는 그러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은 그냥 뭐 영남하고서 강남 등등 뭐 이런 데의 의원들 위주니까 그렇게 좀 까맣게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데는 이렇게 끈질기게 좀 나가서
이렇게 하는 좀 헝그리 정신이 없어요. 이번에 부산의 박정원 같은 경우 그거 보세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저 뭐니까 그 강북이나 가면 다 패배했잖아요. 네네네. 거의 제가 느끼는데 조직이 거진 뭐 별이 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죠. 한 번 나가서 패배하면 이거 내가 해봐 또 안 되는데 하고 다른 사람 또 보내고 그냥 걷도는 거예요. 걷도는 거.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리니까 그거 보면은 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조국 사태니 뭐니 인식을 많이 잃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문에. 네. 그 통합이 성공하지도 못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통합만을 내세웠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통합도 안 되는데 자기 입으로 통합됐다고 한 거지. 한거가 돼버린 거네요. 그 막판에 막말 논란 이것 때문에는 어떻게 수도권 쪽에서는 막말 논란 때문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하는데 영향을 미쳐 뭐 좋은 영향은 아니죠. 그렇죠. 영향을 미쳤는데 사실은 뭐 그걸 차명진 의원을 공천했다는 것 자체가 네, 처음부터 그거 뭐 좀 잘못된 거죠. 과거에 그렇게 뭐 또 재판도 가서 지고 여러 가지로 논란 네, 많았잖아요. 그리고 가면 이거 완전히 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가겠어?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가니까 아무도 안 나갈 게 중간이니까. 중간입니까? 그리고 또 국민의당 의원들 몇 명이 그 안철수 쪽에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 의원들 뭐 다 그 뭐 공천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의원들인데 거기 가면 내가 느끼기는 네. 나갈 사람이 없는 거죠. 그쪽에 이제 어려운데. 예, 균형 맞추는다는 측면에서 일단 안 나갈 사람도 없는데. 왔다 그냥 낸 거예요.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 2012년 총선 때 저기 비대위니까 자주 만나잖아요. 네네네. 그랬더니 교수님 정말 좀 괜찮은 좀 나가보라 그러면은 전부 다 비례하고 강남 가겠대요. 그러다고 그래서 그렇죠. 이래서 어떻게 선거하겠냐고 말이야.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 비대위원장 할 때 그랬어요. 네네. 그때도 인물이 좀 확충이 덜 됐나요? 그때 공천은 오겠다는 사람은 많았는데 네. 강북에 가겠다는 사람은 없었잖아요. 네.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강남에 공천했던 그 김종은 그 통상 관료 그거 할 때 어떤 그 한번 방송 사고 냈잖아. 그 뭐냐 그러면은 그렇게 정치 자기가 통상 관료로 했다가 국회 들어가서 통상 문제 이걸 바로잡겠다고 나가 포부면 왜 강북에 안 나오고 강남 가십니까 물어보니까 이 양반이 부지부식간에 내가 그 꼼꼼한데 왜 나갑니까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 이야기 참 들었다. 그게 완전히 꼼꼼한 동네로 봤다고 거기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네. 거기 나가면 살아올 수가 없어. 근데 거기 가서도 그래도 붙은 사람들이 좀 있었죠. 네. 그 도봉의 김선동 의원이 몇 명. 차명진도 한번 그래 한 번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싹 다 없어.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참 답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진짜. 황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해보십시오. 저는 뭐 평가할 것도 없어요. 평가할 거 없고. 처음부터 기대가 없으셨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유는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요. 검사로서 검사는 잘만 하면 정치적인 인물도 클 수가 있어요. 네. 이번에 우크라이나 또 트럼프랑 관계에서 망신당한 루디 줄리안이 그 레이건 대통령이 뉴욕 주재 연방 검사 임명해서 그냥 그걸로 유명해졌다고. 그 주식 사기, 그 마피아 때려잡아서 자기가 총 지휘해서 마피아에서 암살 리스트에 올랐어 1순위로 그냥. 그래서 정치적 거물이 됐죠. 뭐 그런 또 뭐 돌이켜 보면은 1952년에 해리 트루만은 거진 떨어뜨릴 뻔했던 토마스 주이도 뉴욕 검사장 하면서 그냥 마피아 소탕했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의 어떤 있으면은 그 검사가 정치적으로 큽니다. 근데 황교안 검사를 뭘 했어요? 그렇죠. 공안 80년대면 90년대 공안검사였잖아요. 그 공안검사 간첩 잡았으니까 그때 나 잘 알아. 뭘 했느냐? 대학생 데모 집시법 기소한 게 공안검사였어요. 그랬었죠. 그거 하다가 무슨 법무장 가는 것도 그냥
그 군세 어긋난 거고 총리를 했다는 것도 그리고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요 네. 황교안 총리 말고 그 시점에 김종인 같은 사람을 총리했으면요 탄핵 안 당했습니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임기 다 끝냈어요. 예, 예, 예. 탄핵을 당했던 것은 당시 총리가 머저리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또 대표로 하고서 무슨 선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을 말도 안 돼. 그럼 게 택도 없는 얘기예요. 보수의 참 운명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왜 그렇게 김종인 대표를 이렇게 뭐 견제를 했을까요? 아니면 뭐 견제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본인도 좀 제가 볼 때는 좀 웬만하면은 좀 받아들여서 도와야 그렇죠. 되는데 네. 뭐 내가 다 하지 않으면은 안 한다. 한다는 뭐 걸 그러니까 좀 심의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김종인 박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좀 이렇게 좀 조금 양보해서 네. 이렇게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좀 그 일기 지나서 네. 일기는 대통령이 굉장히 셉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조금 총리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했잖아. 네. 그리고 이미 또 뭐 탄핵도 되기 전에 김종인 박사는 민주당 가버렸고 뭐 그렇게 된 거죠 뭐. 좀 그렇게 봐요. 그 역사적인 이제 한 순간순간을 되짚으면 참 안타까운 순간들이 네,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탄핵까지 안 가도 되는.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예, 많은 그걸 기회가 다 놓쳐버렸어. 그러니까요. 안타깝죠. 이번 선거에서 탄핵이 이슈가 되는 게 맞았습니까? 안 되는 게 맞았습니까? 그건 내에서는 그냥 뭐 지나가고 말을 하지 말아야죠. 강성 보수에서는 그거를 짚지 않고는 도저히 이게 넘어갈 수 없는 거라고도 이야기를 하니 이 그러면 그게 네. 그 대처 말이죠. 네. 그 수상이 영국 보수다가 십몇 년 집권했을 때 노동당 꼴이죠. 그때 노동당 그 간부들이 뭐라 그러냐. 선거 막 가면 지잖아요. 네. 지고. 그때 노동당 간부들이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 토니 블레어 전 총리의 네. 그 자서전에 있는 게 회고록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토니 블레어가 이제 초선 의원, 젊은 의원 보니까 노동당이잖아요. 네. 노동당 간부들이 하는 얘기가 패배하고 또 패배해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그러대. 그래서 블레어가 속으로 도대체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자고 하는 게 정당인데 저 사람들이 패배해도 또 우리 길을 간. 그래요? 내가 볼 때 지금 강성보수는 그거예요. 패배하고 또 패배해도 우리 길을 간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어? 그래서 토니 블레어가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이제 그리고서 완전히 좀 영국 국민들이 보수당한테 좀 지겹게 됐고 네. 노동당 내에서도 이제 강성게 더 없어졌잖아요. 그 블레어가 보니까 그렇게 떠드는 강성 인물들은 보니까 자기 지역구는 전부 다 노조가 센데더라고. 자기들은 다 붙어. 그러면서 강성을 해.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지역구는 TK를 다 붙어. 영남이라서 다 붙고 당은 완전히 선거만 가면 지는 거야. 내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저하고 좀 2011년 좀 되기 전에 교감이 있을 때 제가 그 토니 블레어 그 책을 갖다가 영어 책이잖아요. 제가 한 뭐 10몇 페이지로 요약을 해서 그걸 당신한테 전달했더니 참 잘 읽었다. 그러고 저는 그때 그 토니 블레어가 노동당이지만은 제3의 길을 택하는 식으로 나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은 보수정당 대표지만은 제3의 길을 따라서 좀 그렇게 가기를 좀 기대했었죠. 그런데 기대에 못 미치셨다가요? 당선되고 나서는 뭐 전혀 경제 문제도 날린다 뭐 그렇게 되신 거죠. 그래서 두 분하고 또 사이가 또 안 좋으셨고 뭐 그렇게 돼버렸죠. 바른미래당 들어가셔서는 어떠셨어요? 좀 정치적으로 좀 하시고 싶은 일을 좀 아니, 하셨나요? 국민의당은 뭐 제가 안철수 대표에서 좀 들어가고 나서 뭐 이틀 후인가 사후인가 그 정동영 전 의원을 또 그냥 영입했잖아요. 근데 난 그게 안철수 대표의 그 실패라고 봅니다. 본인도 후회했어요. 전라북도까지 찾아가서 말이야. 찾아갔어. 무슨 상고철 같이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떨고 가야 될 사람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이 없는 거예요. 다 모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게 참 문제인 그건 남한테 말에 휘말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나중에 늦게 알면 너무 늦어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주변에 말 들으면 꼭 또게 휩쓸려 가요. 대표적인 게 그 뭐 사드 배치 네, 제일 먼저 반대했잖아. 네, 네. 민주당도 좀 조용할 때. 근데 그것도 그냥 주말에 누구 말 듣고서 그냥 뭐 페이스북에다 뭐 탁 써서 간 거라고. 나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난 그래서 나 그거 보고서 저 사람이 뭐 대통령 뭐 된다는 것은 참 그건 불가능하다. 난 그래서 참 제3 정당은 좀 끌어갈 줄 알았죠.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이제 그 아까 황교안 리더십 잠깐 이야기하다가 잠깐 이제 샜는데 안철수 대표랑 거의 비슷한 캐릭터가 되나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도 뭐 IT 뭐 그거는 좋은데 그게 이제 정치를 할 만한 뭐 그런 건 어떻게 보면은 황교안 대표도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앞에만 있는 사람이에요. 전방 후방 안 보여. 그냥 혹시 그냥 공안, 근데 그 공안도 무슨 간첩을 담은 공안이 아니라 그 체제에 위협하는 뭐 데모 같은 거 맞고 뭐 그런 거야. 맨날 화염병 범죄 이런 거.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맨날 IT라는 게 앞만 보는 사람 아닙니까? 좁게. 그러니까 후방하고 뭐 측방력이 더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정치하면 난 안 된다고. 그 사람의 그럼 정치적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다 끝난 거 아니야? 전혀 다 끝났죠. 어떤 기회도 굉장히 참 안철수 대표도 여러 번 그 심판을 받은 셈이고.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되면 제가 선방했잖아요. 그 의원과 정치는 마약이라고. 그게 한번 들어오면 탁 털기가 어려워. 어렵죠. 자기가 아주 처절하게 망가질 때까지 망가져야 포기해. 황교안 대표는 처절하게 망가졌습니까? 뭐 이게 지금 또 한다면 그 자기가 망가진 것도 모르는 거죠. 뭐 또 나오면 좋아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민주당이 좋아하는 거지. 너무 좋아한다고 민주당에서. 딱 좋아, 딱 초보.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이제 양쪽 민주당과 그 미래통합당이 대비되는 게 선거 지도부가 한쪽은 프로고 한쪽은 아마추어라는 느낌을 그렇죠. 딱 가지게 되더라고요. 여론조사 같은 것도 프로가 아마추어. 그다음에 그거 이미 저 한국당은 그것도 망가졌어요. 외도연구소 당 조직도 망가졌고. 그러면 원래부터 그랬느냐? 아니죠. 2012년, 13년 그때만 해도 민주당이 그냥 이게 우리 당 체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당시 시점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 뭐 통합당, 전신 한나라당, 새누리당은 어찌됐든 간에 그 박정희 뭐 쭉 시대 오면서 공채 관료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거의 관료들은 다 상당히 수준이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그 새누리당과 나도 가거나 난 당사하게 되면 이렇게 방이 있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가운데를 보고 마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가운데를 줘 있고 벽 보고 있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민주당 당론은 다 계파별로 다 넣어서 자기 계파 보스한테 충성하지 당에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만 하면 졌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민주당이 바로 잡았어요. 박근혜 때 야당한테 바꿨다고. 뭐 여기는 뭐 여의도 연구원도 완전히 교수 한 분이 여의도 연구장 하면서 선거를 전혀 지휘해보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그 아마추어들 그렇게 했죠. 그리고 선거 그 교수를 해봤자 그거 아닙니다. 저는 또 어떻게 보기 드물게 제가 뭐 어쩌다 보니까 제가 뭐 총선 2번을 지방선거 다른데 호남까지 해서 이게 저기 뭡니까 유니폼을 입고 가야 그 민심에 그걸 느낍니다. 어디 가면은 싸늘하고 그걸 느낍니다. 그거 저 한 군데가 아니고 난 전국을 거의 다 가봤잖아요. 그런 좀 현장감이 좀 없는 사람이 뭐 책이나 보다가 그거 막 택도 없어요. 이번에 한국당으로 통합당으로 같이 왜 오시지 않으시고 좀. 나는 뭐 저는 이미 좀 출마는 안 하시겠다 하셨지만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당적도 뭐 묶여 있고 하지만 제가 뭐 더 이상 현지 그런 거 할 상황도 생각도 없고 생각도 별로 없고 뭐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제가 어쩌다가 거쳐서 이렇게 왔는데 뭐
제가 밖에서 보면은 좀 많은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솔직히 객관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9년 했어요. 네. 두 사람과 그의 주요 참모가 다 감옥 갔어. 그렇죠. 그런 정당을 가지고서 어떻게 총선을 이기고 뭐 다음에 정권을 잡는다 그럽니까? 어? 최소한 그 기간, 어쩌면 그 기간에 2배는 자성을 해야지. 예? 안 그렇습니까? 그냥? 냉정해 보면 그래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었어, 도대체 민주국가에. 그런 반성이 있어야죠. 예. 그렇죠. 아직까지 그 친이와 친박 뭐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갈등의 어떤 앙금들이 많이 남아서 지금도 계속 있잖아. 이번 선거 망친 것도 그래서 망쳐. 그것도 하는 원인이에요, 제가. 다 보이잖아. 저 같은 사람 눈에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어쩌면 한교안 대표가 이제 친박을 등에 업고 대표가 됐다면 이번 공천은 친이가 중심이 를 중심으로 한 공천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친박이 무슨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그 중심이 없이 또 길러가서 했고 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지 뭐. 그렇죠. 그 다 이제 이른바 박형준, 이석연, 뭐 김수현 그렇죠.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또 친이 이명박 때 했던 사람이죠. 그럼 뭐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굳이 비교할 것좀 이렇게 비교한다고.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은 뭐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저질렀던 거 보면 이건 그건 별거 아니에요. 솔직한 이게 산을 말 것 같으면 뭐 에베레스트하고 북한산 차이일 거야. 솔직한 얘기로. 근데 다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부친 때도 그 재단에 돈 내는 거에 대한 감각이 본인이 없었던 거야. 그거는 나하고 관계 없는 거다. 그랬던 거지. 그래서 이게 단초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던 거. 그 자기 부친도 정수장학교 어쩌고 저쩌고 그랬잖아요. 그 법적으로 볼 때는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국정원 뭐 그건 과거에 관양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저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토탈 뭐 20몇 년, 30년 뭐 형이 뭐 또 남고 또 남았잖아. 뭐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 이명박 정권은. 그러니까 나는 참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죠. 탄핵, 실질적으로 탄핵이 어떤 무슨 개인적인 이제 문제도 있긴 하지만 어떤 금은손이 작용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글쎄요, 그것까지는 뭐 우리가 했다가 뭐 그 정도 상황, 말하자면 국정을 그렇게까지 드러나고 일반 국민들의 어떤 저같이 아는 사람들은 좀 그렇지만은 일반 국민은 모르잖아요. 그 최순실 씨, 뭐 정민영, 뭐 그냥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그런데 뭐 제가 뭐 이런 자리에 살 수 있는 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대통령 물러나는 거 정도로 했으면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통합당의 조건, 앞으로 재건의 조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리더십이 더 바람직한 건지, 지금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야기도 있고, 조기 전대설도 나오고, 이런저런 그 백과쟁명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요. 보수 정당이 재건되게 하기 위한 조건 같은 것들을 좀 제가 볼 때는 뭐 그 방법이 좀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고요. 다음번 총선 때 총선 전에 그때 어떤 내부적 욕구 뭐 이런 거를 변화가 좀 오지 않겠는가. 이번에 어쨌든 당대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어쨌든 리더십의 변화. 뭐 어떻게 리더십의 변화 그런 얘기는 총선 전에 하는 거예요. 총선 후에 하는 거 아무래도. 지금 대선 그래도 이제 대선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일단은. 글쎄요, 나 뭐 이런 총선도 이렇게 되는데 그 무슨 대선이라는 게 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그러니까 다음번에. 그래도 어쨌든 일각의 다른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표로 보면 미래한국당과 그 더불당의 그 표의 분포로 보면 미래당 보면 확실히 보수가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석이 더 많았고 그거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공천의 실패에서 오는 굉장히 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이제 바닥까지 친 이 정당이라서 인물을 어떤 인물을 내세우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보는 시각도 그렇게 보니까 한번 적어봐야 됩니다. 추세를 봐야 돼요. 2012년을 계속 하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부산이나 대구는 말할 것도 없고 부산 그다음에 강남 소초 송파 이런 데는 민주당이 후보대 제재를 못 냈던 데입니다. 패배도 근소하게 패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추세를 봐야 되고 그리고 현재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이니 뭐니 이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나마 좀 이렇게 한 거다. 그리고 또 종로 보고서는 이낙연 전 총리가 그렇게 격차를 누린 거는 이낙연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이낙연 전 총리가 이명박과는 다른 리더십이라고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심지어 종로에서는 후보는 지역은 이낙연을 찍고 당은 한국당을 찍은 당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볼 때 정말 그러니까 저기 통합당이 강적을 만나면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른바 저기 뭐 말하자면 뭐 흔히 말해서 좀 뭐 실용파라 그럴까 뭐 중도파라 그럴까 이런 민주당 후보가 나오면 더 어렵죠. 근데 이제 그 보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잘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그 조국 사태 엄청 큰 겁니다. 그거. 네, 그렇죠. 그거를 다 알면서도 결국에 민주당을 밀어줬다는 것은 그래서 한국당 지금 통합당이죠. 그 통합당은 아예 그냥 정서적으로 싫다 이런 분위기가 나는 지금 그 40대 50대 초에는 많다고 봐요. 정서적으로 그런 것 같죠. 50대가 상당히 그러니까 실용주의 내지는 좌편향이 됐다고. 네, 그러니까 2012년에 제가 그 총선 치를 때 그때 40살이면 지금 50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변한 게 그 전에 지금 야당이 전혀 변하지 않았잖아요. 더 나빠졌죠. 2012년보다 더 나빠졌죠. 그래서 그것도 입장에서 볼 것 같아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종인 대표를 영입해서 선거를 맡길 때 그 이전 10년에 야당이 그랬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전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당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끌고 가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김종인을 영입 이른바 거기서는 계속 친노라 그러나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이미지 갖고서는 이게 외연 확장이 안 된다. 뭐 그리고 또 한번 그 당에 안철수 대표 탈당하고 또 호남원들 나오고 또 거기 뭐 와야 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김종인 그 박사가 가서 또 바로 잡아서 다 잡아서 뭐 총선에 그 좀 좋은 결과 냈는데 그것도 뭐 전체 정당 투표는 국민의당보다 적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수도권 성격상 근소하게 많이 거였죠. 많이 이겼죠. 근데 그거 할 수 없어요. 선거라는 건 뭐 수도권 선거는 소선거구제일 경우에는 근소한 차가 좌우하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 보수당의 재건에 더 좋을 거라고 보는 그 지도부의 성격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김종인 대표는 이제 한 12월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그 권한을 주는 그 비대위원장 또는 뭐 조기 전대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당내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아주 30대의 리더십이 더 지금 낫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중에서 글쎄요. 저는 근데 뭐 당이라는 게 뭐 30대 리더십 같은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터무니없는 얘기 같고 네. 그래서 한 40대 뭐 중반 넘어서 50초 정도의 좀
리더가 있으면 좋은데, 근데는 그런 사람을 잘 키우지 못했죠. 못한 거고. 지금 와서는 뭐 김정인 박사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연말까지 있은들,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그렇죠. 대선은 내후년. 그렇죠. 지금 중요치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오히려 내년 하반기부터 대선 전국 들어가니까 하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누가 하나 뭐 뾰족한 그게 없고 오히려 한국당은 뭐 당대표께 크게 뭐 할 게 아니라 원내에서 의원들이 원내에서 각 활동을 통해서 쓸데없는 색깔론 같은 걸로 그런 헛발질 하지 말고 실제로 이렇게 민생 각 분야에서 기량을 나타내서 그 당의 어떤 존재감을 키우고 역량을 증가시키는 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백석이니까 뭐 정부를 상대로 해서 압력이 간다는데 뭔가 정책 변화가 있을 수가 없으니 뭐 언론을 통해서 정말 정책을 호소하는 역할. 근데요, 예, 저는 그게 그 사회에서 지금 집권 여당이 영 뭐 터무니없이 뭐 이렇게 무조건 밀어붙이는 뭐 그런 집단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도 난 그렇게 보는 것도 난 좀 잘못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분야 같으면 각 분야별로 논리적으로 또는 그야말로 정교한 반대 논리랄까 이런 걸 전개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보면 큰 거대 이슈 하나에 대해서 처음엔 좀 나오다가 거기에 그냥 올인하고 거기다가 퇴보가 없이 모든 거 걸어버려요.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그렇게 하면 그게 일반적인 뭐 지지 세력한테는 좋겠지만은 뭐 일반 뭐 보통 나이죠. 막 가운데 있는다고 볼까요? 뭐 좀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게 좀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보인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땐 통합당은 원내 정치에 주력하는 게 오히려 답이 아니겠는가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탈원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제기되는 정책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밀고 나가거나 정책 변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이제 다음 정권에서 다음 이제 21대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글쎄 뭐 지금 여기서 현 정부가 지금 경제 상황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지금 소득주도 성장은 사실상 이제는 뭐 별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최저임금 대폭 올린 거에 대한 뭐 부작용 이런 거 이미 다 겪어버렸는데다가 코로나 이 사태가 생겨서 또 다른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하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이미 뭐 지나간 얘기가 됐고 뭐 탈원전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좀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그 야당의 자세가 이걸 그냥 그 이념론 뭐 그걸로 그냥 너무 키워버려. 이게 한마디로 똑같은 거예요. 저건 좌파가 하는 거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우린 반대한다. 난 이런 거 안 하면 좋겠어. 강론에 들어가서 어떤 게 정말 필요한가? 강론에 들어가서 이게 왜 잘못되고 왜 문제가 있고 그럼 대안은 뭐냐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 나는 한국당이 또 말이 막힌다고 봐요. 왜냐 그러냐 지금 원전은 제가 뭡니까 노무현 정권 때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 했어요. 제가 환경부였기 때문에 그나마 노무현 정권은 그 중저준위 조장에서 그걸 해결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정권은 그 사형후 연료 고준위 폐기물 해야 되죠. 그 이명박 박근혜 걸 10년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경주에다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거는 중저준이고 그 다음 단계는 그러니까 지금 월성거에서는 가동을 한다 그래도 보관할 데가 없어요. 폐연료가.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상 그렇게 한국당도 그것까지 가게 되면은 별로 이렇게 할 말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키우지 말고 좀 대화를 통해서 좀 강론적으로 미시 정책으로 좀 풀어가는 그런 좀 기량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그런 기량을 갖는 의원들 구경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아유, 힘들겠네. 네. 다음 여당은 네. 정부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래도 여권의 그 힘이죠. 이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다시 정권 그 재창출 내지는 이제 다음번 대선 문제를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